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이곳 잠실 나들목에서 서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2년 7월 27일 수요일 10시 반입니다. 제가 오늘 인생 2막 직장 휴무일이어서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 이곳 잠실 한강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동쪽 방향을 비추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쪽 방향입니다. 햇볕이 굉장히 강렬합니다. 자, 현재 기온은 30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0시 반 현재 한 30도 정도 될 것 같고요. 낮 최고 기온은 33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햇볕이 강렬해서 제가 반팔 옷에 이렇게 토시 시원하고 햇볕 차단 효과가 있는 토시를 양팔에 착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모자를 쓰고 달릴 계획입니다. 얼굴이 많이 타면 안 되니까 노스페이스 모자를 착용하고 달릴 계획입니다. 자, 동쪽 방향으로 저기 압구정동 이쪽 방향, 동쪽 방향, 서쪽 방향입니다. 서쪽 방향으로 달려보겠습니다. 화이팅! 자, 달리겠습니다. 위에 옷 상의 양쪽 주머니에는 스포츠 음료를 각각 하나씩 넣습니다. 중간에 마실 계획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 차례 유튜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22년 7월 27일 수요일 오늘은 드디어 영화 한산 용의 출연이 개봉된 날입니다. 세계 4대 해전 중에 하나인 한산도 대첩을 소재로 한 영화 한산 용의 출연이라는 영화가 드디어 오늘 개봉됐습니다. 방금 자막 뉴스를 보니까 세계 99개 나라에 선판매까지 했다고 합니다. 김한민 감독의 이순신 장군 시리즈 3부작 중에 2부에 해당되는 한산 용의 출연이 오늘 개봉됐는데요. 전편인 이순신 장군 시리즈 1부에 해당되는 명량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영화 중에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가 20편이 있는데요. 그 중에 랭킹 1위 관객 동원수가 1761만 명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8년 전인 2014년에 개봉된 영화 명량입니다. 정유재란 당시에 1597년 9월 명량 대첩을 소재로 한 영화가 8년 전에 개봉됐던 명량이고 역대 최고의 흥행을 거두었던 영화인데요. 그게 이순신 장군 시리즈 1부에 해당되고 2부에 해당되는 한산 용의 출연이 오늘 개봉됐습니다. 1592년 7월 8일 임진왜란이 발발했던 연도에 발생됐던 임진왜란 3대첩 중에 하나인 한산도 대첩을 소재로 한 영화 한산 용의 출연이 오늘 개봉이 됐고요. 또 이순신 장군 시리즈 3부에 해당되는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전투 노량 대첩을 소재로 한 영화 제목 노량 죽음의 바다, 이순신 장군께서 전사하셨던 마지막 전투라서 죽음의 바다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노량 죽음의 바다는 이순신 장군 시리즈 3부작 중에 제 3부에 해당되는데요. 몇 년 후에 개봉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한산 용의 출연이 개봉된 걸 기념하여 제가 세계 전쟁의 역사와 세계 4대 해전
그 다음에 세계 4대전 중에 가장 우리 일반인들의 기억 속에 많이 남아있는 프랑스 나폴레옹 시대의 영국의 넬슨 장군이 전사하면서 승리를 거뒀던 트라팔카르 해전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촬영 분량은 1시간이 넘을 것 같습니다. 세계 3대 해전 잘 아시죠? 기원전 480년 살라미스 해전, 또 두 번째가 서기 1588년 칼레 해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1805년 트라팔카르 해전. 이 세 개의 전투가 세계 3대 해전인데요. 거기에 하나를 추가해서 세계 4대 해전을 꼽으라고 하면 이순신 장군의 1592년에 7월 8일 한산도 대첩입니다. 그런데 혹자는 정유재란 당시 1597년 9월에 있었던 명량대첩을 세계 4대 해전으로 꼽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순서는 인류는 전쟁사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인류는 전쟁의 연속인 거죠. 전쟁사. 지금 현대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전쟁이 넉 달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인류는 분쟁과 갈등의 결정체인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인류 전쟁사를 간단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 중에 영화 한산을 기념해서 한산도 대첩을 포함한 세계 4대 해전에 관하여도 간단히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그 중에 일반인들의 기억 속에 가장 많이 남아있는 트라팔카르 해전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1, 2, 3부로 나눠서 1부는 인류 전쟁사, 2부는 세계 4대 해전에 관한 간략한 개요, 그 다음에 3부는 그 4대 해전 중에 가장 일반인들의 기억 속에 많이 남아있는 트라팔카르 해전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평일이다 보니까, 그리고 오늘 장마가 며칠 전에 끝나고 본격적인 불볕더위, 땡볕더위가 시작돼서 그런지 지금 한 10시 40분 됐을 텐데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가 삼복더위의 중간인 중복이었는데요. 삼계탕 드시면서 원기 회복하셨는지요? 자, 먼저 인류 전쟁사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자, 과거에 지금부터 한 2000년쯤 전에, 2500년쯤 전에 동양 세력을 대표하는 페르시아와 서양 세력을 대표하는 그리스가 격돌했던 전쟁 아시죠? 페르시아 전쟁입니다. 페르시아 전쟁, 그게 1차 페르시아 전쟁, 2차 페르시아 전쟁, 3차 페르시아 전쟁으로 나뉘어지는데요. 동양의 맹주 국가인 페르시아와 서양의 맹주 국가인 그리스 간에 격돌했던 전투죠. 지금부터 2500년쯤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필레폰네소스 전쟁이라고 있습니다. 그리스 안에서도 기존 패권 국가였던 스파르타와 신흥 강국인 아테네 간에 격돌했던 전쟁이 필로폰네소스 전쟁인데요. 스파르타가 승리를 했었죠. 그래서 그 페르시아 전쟁은 동양 세력과 서양 세력의 충돌이었는데 서양 세력인 그리스가 승리를 했었고, 그 뒤로 한 50년쯤 있다가 일어났던 기원전 431년부터
기원전 404년까지 27년 동안 일어났던 필로폰네소스 전쟁은 그리스 안에서도 기존 패권 국가였던 스파르타와 신흥 강국인 아테네 간의 격돌에서 스파르타가 승리했던 전쟁이 필로폰네소스 전쟁이라는 거 아실 겁니다. 그런데 각 전쟁에서 유명한 역사가들이 빛을 발합니다. 페르시아 전쟁에서는 헤로도투스, 필로폰네소스 전쟁에서는 투키디데스, 두의 역사가가 그 당시에 역사학자로서는 양대 산맥을 이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페르시아 전쟁사는 헤로도투스, 필로폰네소스 전쟁사는 투키디데스입니다. 그 중에 먼저 페르시아 전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2차 페르시아 전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원전 490년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 아테네 마라톤 평원까지 침공을 해왔는데 그리스가 중과부적인 열세인 상황에서 페르시아의 100만 대군을 막아낸 게 제2차 페르시아 전쟁 기원전 490년이지 않습니까? 그때 마라톤 평원에서 격돌이 됐는데 그리스가 승리했고 그 당시에 그리스의 전령 요즘으로 치면 올림픽 선수인데 그 당시에는 고대 올림픽의 올림피아 선수입니다. 선수였던 필리피데스가 승리의 소식을 마라톤 평원에서 아테네까지 40km 정도를 달려서 승리의 소식을 전한 다음에 장렬히 전사했다. 그 정도로 마라톤 풀코스는 힘든 거리다라는 방증인데요. 그게 제2차 페르시아 전쟁이고 그 다음에 10년이 흘러서 기원전 480년에 페르시아가 다시 침공을 합니다. 다리우스 대왕의 후계자인 크세르크세스 1세가 또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로 침공해서 거기에서 1차적으로 방어에 나섰던 그리스군이 바로 스파르타죠. 스파르타 레오니다스 왕이 300명의 결사대를 이끌고 막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실패해서 레오니다스 왕과 스파르타군 최정예 결사대 300명은 전멸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영화 300의 소재죠. 영화 300. 그래서 페르시아는 스파르타군을 돌파해서 계속 남진을 해서 이제 아테네 쪽으로 내려오니까 아테네가 결국은 그리스 도시국가들을 다 규합해서 그리스의 남서부 살라미스 해협에서 페르시아의 해군을 상대로 해상전을 펼쳐서 승리를 합니다. 그게 제 세계 3대 해전 중에 하나인 살라미스 해전 기원전 480년에 일어났는데요. 그때 그리스 해군 연합군, 그리스 연합 해군의 함대는 한 300척, 배가 300척 정도 됐고, 페르시아는 900에서 한 1200척 정도 됐으니까,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한 서너 배 군함 숫자에서 앞선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세였던 그리스 연합 함대가 페르시아의 해군 함대를 경멸시켜서 승리했습니다. 그게 살라미스 해전, 세계 3대 해전 중에 첫 번째죠. 그러고 나서 세월이 흘러서 한 50년 흐릅니다. 그래서 기원전 431년부터 기원전 404년까지 총 27년 동안 이루어졌던 전쟁이 필로폰네소스 전쟁인데요. 그 당시에 기존의 패권 국가는
스파르타였는데 아테네가 이제 급부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기존 패권 국가인 스파르타가 아테네를 공격해서 승리했던 전투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이고, 그 전쟁, 즉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관한 역사를 기술한 게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인데요. 그게 바로 투키디데스라는 역사학자가 책을 썼습니다. 원래 투키디데스는 그리스 아테네의 군 지휘관이었는데, 자기가 방어해야 하는 그 지역을 스파르타한테 선점당했다라는 이유로 추방이 됩니다. 그러면서 20년 정도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썼던 책이 불후의 명작인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인데요. 거기에서 인류가 왜 전쟁이 일어난지를 분석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입니다. 자,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 전쟁이란 것은, 인류는 전쟁사의 연속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갈등과 분쟁, 이것의 결정체가 무력으로 상대를 타격을 하는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의 일반적인 조건 3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서. 그게 뭐냐? 3가지가, 첫째, 이해관계, 양쪽의 이해관계. 둘째, 명예. 셋째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 중에서도 셋째 두려움이 뭐냐? 기존의 신흥 강국이 급부상을 하게 되면 기존의 패권 국가가 전쟁을 일으켜서 신흥 강국을 멸망시킨다, 뭐 그런 논리입니다. 왜냐? 그 펠로폰네소스 전쟁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테네라는 신흥 강국이 급부상하니까 기존의 패권 국가였던 스파르타가 두려움을 느끼고, 내가 일인데 왜 저 아테네가 급부상하지? 저 아테네가 우리를 멸망시켜버릴 수도 있겠네. 그 전에 우리가 선제 타격을 해가지고 급부상하고 있는 아테네를 없애버려야겠네. 그래서 기존 패권 국가인 스파르타가 전쟁을 일으켜서 아테네를 무찔른 게 펠로폰네소스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27년 동안의 전쟁의 그런 과정을 투키디데스가 분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일반적인 조건 3가지를 제시했는데요. 서로의 양쪽의 이해관계, 명예, 두려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두려움이다. 지금의 현대사에서도 중국이 G2로 부상하니까 미국도 이제 G1으로서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미중 간의 갈등이 계속 증폭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중국이 대만의 독립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대만을 두고 미중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투키디데스의 전쟁의 일반적 조건 중에 하나인 두려움인 거죠. 기존 패권 국가인 미국이 신흥 강국 중국이 급성장하는 것에 관하여 두려움을 느끼고 미국이 중국을 공격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건데요. 자, 그래서 그 투키디데스의 그 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조건에 관한 그것을 현대에 와서 바로 하버드 대학, 세계 최고의 대학, 1636년에 개교한 하버드 대학의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가 분석한 게 있습니다.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가 집필한 책이 예정된 전쟁입니다. 예정된 전쟁. 그래서 인류의 과거의 역사를 분석을 했습니다. 특히 근현대사에 집중해서, 근현대의 전쟁사에 집중해서.
그래서 16개의 사례를 발굴을 했는데요. 그 중에 75%에 해당되는 12개의 사례는 결국은 전쟁이 발생이 됐고, 나머지 4분의 1에 해당되는 4건의 사례는 전쟁이 회피됐다, 그런 내용인데요. 그걸 두고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 표현합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 그러니까 투키디데스가 말했던 전쟁의 일반적 조건으로 인해서 전쟁이 발생된 경우가 많았다. 적대 국가 간에 이렇게 충돌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투키디데스의 그러한 전쟁의 일반적 조건 이론에 따라서 전쟁이 발생된 경우가 많았다. 즉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가 분석했던 사례 16건 중에 4분의 3인 12건은 실제 전쟁이 발생이 됐고, 나머지 4분의 1인 4건은 전쟁을 회피했다, 이런 사례인데요. 대표적으로 전쟁이 발생했던 12건의 사례 중에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20세기 초에 독일이 급부상해서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이 발생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20세기에 일본이 급부상해서 1904년부터 1905년까지 러일 전쟁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937년에는 중국과 일본이 충돌해서 중일 전쟁이 발생이 됐고, 1941년 12월 7일에는 일본의 가미가제 특공대가 미국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폭격해서 2차 세계대전의 일부인 태평양 전쟁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미국과 일본의 충돌이죠. 그런 것들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즉 투키디데스의 이론, 전쟁의 일반적 조건이 충족돼서 전쟁이 발생됐다. 즉 투키디데스의 한 2500년 전에 투키디데스가 제시했던 그 전쟁의 일반적 조건 이론이 맞다라는 것을 최근에 하버드 대학의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가 예정된 전쟁이라는 책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전쟁을 회피했던 사례가 4분의 1, 즉 4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20세기 초에, 즉 1900년대 초에 미국과 영국이 갈등을 빚었지만 전쟁을 하진 않았다. 또 20세기 후반, 1900년대 후반에 소련과 미국이 갈등을 빚었지만 전쟁을 하진 않았다. 미국의 제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 당시에 1962년 10월이죠. 쿠바에 소련이 미사일 기지를 세우면서 미국을 자극하니까 케네디 대통령이 쿠바 해상 외곽을 봉쇄해가지고 그 선을 넘어서 소련의 미사일이 쿠바에 반입이 되면 제3차 세계대전을 불사하겠다라고 케네디가 그 당시에 소련의 공산당 서기장 후르시초프를 상대로 압박을 했죠. 그래서 케네디 대통령과 후르시초프 서기장 간에 수십 통의 편지가 오가면서 갑론을 박 설왕설래 했는데요. 서로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면 인류가 멸망되는 제3차 세계대전이 발생할 수도 있었겠죠. 인류가 멸망하는 날을 아마겟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류 최후의 날, 인류 종말의 날을 아마겟돈이라고 하는데요. 그때 1962년 10월에 아마겟돈이 발생할 수도 있었는데 존 F 케네디의 그 3차 세계대전 불사, 그러한 각오에 위축이 된 소련의 공산당 서기장 후르시초프가 승복을 해서, 굴복이라기보다는 승복해서
미사일을 철수하고 단 미국은 쿠바를 다시 침략하지 않는다. 그 전에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절부터 미국이 쿠바를 침공할 계획은 있었습니다. 쿠바에 1959년에 카스트로 공산 정권이 들어서니까 미국의 코앞에 있는 나라 쿠바의 공산 정권이 들어서서 미국을 위협하니까 공산 국가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쿠바의 싹을 잘라버려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2차 세계대전 유럽 전선의 총사령관 출신이자 아이비리그 중에 하나인 콜롬비아 대학의 총장을 지낸 아이젠하워가 1953년부터 1961년 초까지 8년 동안 미국의 공화당으로 미국 대통령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 시기부터 아이젠하워 대통령 말기에 1959년에 쿠바가 카스트로 공산 정권이 들어서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 그 말기에 미국은 쿠바를 침공할 계획을 비밀리에 진행했고, 그게 이제 1961년 초에 제35대 미국 대통령 케네디가 출범하면서 취임한 바로 다음 달인 1961년 4월에 쿠바를 침공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패를 했죠. 실패하니까 소련이 쿠바에다 미사일 기지를 건설을 한 거고, 케네디가 3, 4 세계대전 불사 각오 자세로 임하니까 소련이 승복을 해서 아마겟돈, 즉 인류 최후의 날, 인류 종말의 날은 면할 수 있었던 것 않습니까? 그게 바로 전쟁을 회피했었던 4분의 1 정도 총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가 예정된 전쟁이라는 책에서 분석했던 전쟁이 이루어졌던 그 12건과 전쟁을 회피했던 4건이 있는데, 전쟁을 회피했던 사례 중에 대표적인 게 케네디와 후르시초프의 충돌 뭐 이런 거라는 거 아실 겁니다. 여하튼 인류는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있고 서로의 자존심이 있고, 서로 기존 패권 국가는 신흥 강국이 부상하면 위협을 느끼고 그래서 전쟁을 한다라는 필립 폰네소스 전쟁사에서의 투키디데스의 주장, 그걸 하버드의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가 또 사례를 통해서 맞다라는 걸 입증을 했고요. 그래서 인류는 전쟁사의 연속인데 언제든지 전쟁은 일어날 수 있어서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평화를 원한다면 강력한 군대를 가져야 된다, 강력하게 무장해야 된다, 뭐 이런 평범한 진리도 있지 않습니까?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대비해야 된다. 즉 전쟁을 대비하지 않고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주변의 국가들이 공격을 해올 수 있다, 침공을 할 수 있다, 침략당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막고 싶으면 강력한 군대를 갖춰야만이 주변 국가가 넘보지 못해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고, 그래서 평화가 온다, 뭐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여하튼 지금까지는 인류 전쟁사에 관해서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그 이론을 집중적으로 적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2부, 오늘 총 3부로 나눠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지금부터는 제 2부에 해당되는 세계 4대 해전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 세계 4대 해전. 자, 세계 4대 해전은 아까 페르시아 그리스 사이의 전쟁, 제3차 페르시아 전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제3차 페르시아 전쟁, 즉 기원전 480년에 그리스 연합함대, 물론 아테네가 주축이 됐던 그리스 연합함대 한 300척이 서너 배가 되는
페르시아의 900척에서 1200척에 이르는 그 상대를 맞아서 싸웠던 살라미스 해전, 거기에서 열세인 상황에서도 그리스 연합함대가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살라미스 해전, 그리스 남서부의 살라미스 해협에서 발생됐던 그리스 함대의 승리로 끝났던 살라미스 해전이 3대 세계 해전 중에, 세계 3대전 중에 첫 번째고요. 그게 기원전 480년입니다. 지금부터 한 2500년쯤 전입니다. 그로부터 한 50년 후에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있었죠. 아테네와 스파르타 간의 전쟁. 그 다음에 세계 3대전 중에 두 번째, 1588년 8월 8일에 있었던 칼레 해전입니다. 칼레 해전. 그것은 영국이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격침시켰던 해전이 바로 칼레 해전입니다. 1588년 8월 8일이니까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4년 전입니다. 칼레 해전에서 영국군의 총사령관은 해적 출신의 드레이크 경입니다.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해적 출신의 드레이크 경에게 영국 해군 총사령관 역할을 부여를 해서 스페인을 상대로 싸우라 라는 거였는데요. 그 당시 스페인의 함대는 무적 함대였습니다. 무적 함대. 스페인 국왕 펠리페 2세의 무적 함대. 아르마다 인벤서블, 아르마다 인벤시블레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르마다 인벤시블레 무적 함대. 월드컵에서도 스페인 축구팀을 무적 함대라는 별명으로 부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스페인 펠리페 2세의 무적 함대를 상대로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가 싸워서 이겼던 게 3대 해전 중에 하나인 칼레 해전인데요. 그 당시에 병력은 선박만 말씀드리면 영국 함대는 한 200여 척이었고 스페인 함대는 한 100여 척이었습니다. 스페인 함대가 영국을 침공하기 위해서 프랑스 영불 해협 해안인 깔레항에, 프랑스 깔레항에 주둔하고 있던 스페인의 함대를 선제 공격을 해서 불태워버린 거죠. 그게 바로 칼레 해전입니다. 그게 1588년 8월 8일에 있었고, 그게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4년 전에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칼레 해전은 범선 시대의 개막이었습니다. 범선, 돛배를 돛의 힘으로 배가 움직이는 것, 바람의 힘으로, 바람이 불면 돛이 바람을 받아서 움직이는 배를 범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범선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전투가 3대 해전 중에 하나인 칼레 해전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범선 시대의 마지막 해전이 3대 해전 중에 하나인, 좀 이따 소개해드릴 트라팔카르 해전입니다. 돛의 힘으로 군함이 움직이는 범선 시대, 그러니까 1588년에 있었던 칼레 해전은 범선 시대의 시작이었고, 그로부터 217년이 지난 1805년에 있었던 트라팔카르 해전은 범선 시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마지막 전투. 그러면 트라팔카르 해전, 그로부터 또 217년이 흘러서 오늘날에 이른 겁니다. 그래서 날짜를 거꾸로 말씀드리면 지금부터 217년 전에 트라팔카르 해전이 있었습니다. 1805년. 그 다음에 그로부터 또 217년 전에 칼레 해전이 있었습니다. 1588년. 그러니까 그 간격이 딱딱 217년씩입니다. 1588년 칼레 해전, 그로부터 217년이 지나 1805년 트라팔카르 해전, 그로부터 217년이 지나 오늘날에 이른 겁니다. 간격이 217년 간격입니다. 자, 그러면
범선 시대 시작 전투가 칼레 해전이고, 범선 시대를 마감하는 전투가 트라팔카르 해전이라고 한다면, 그럼 범선 시대 이후, 그럼 트라팔카르 전투 이후에는 뭐 어떤 형태의 배가 해군의 주력을 이뤘나? 그건 이제부터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디젤, 이런 기계죠, 기계. 디젤이나 뭐 이런 기계의 힘으로 배가 추진되는 그러한 시대가 온 거죠. 트라팔카르 해전이 있었던 1805년 10월 21일 그 무렵까지는 바람에 의해서 도시 바람을 받아서, 돛범자입니다. 돛범자. 도시 바람을 받아서 배가 추진되는 그 범선 시대였는데, 트라팔카르 해전 이후에는 디젤 기관, 이런 기계의 힘으로 배가 움직이는 시대가 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범선 시대의 시작이었던 칼레 해전, 1588년 칼레 해전,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4년 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1588년 칼레 해전이 범선 시대의 시작이었다면, 그 전에는 무슨 시대였냐? 그것은 노선 시대라고 합니다. 노선. 노를 저어가지고 배를 추진하는 걸 노를 젓는다 해서 노선, 배선자, 노자, 배선자에서 노선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은 범선 시대의 시작인 칼레전보다 4년 후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범선 시대의 전투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진 않은 거죠. 서양하고 동양의 문명 차이는 있으니까 이순신 장군의 임진왜란 정유재라는 여전히 노선 시대죠. 노를 저어가지고 배를 추진하는 노선 시대였습니다. 범선 시대의 요소가 일부는 갖춰졌었다고 합니다. 함포, 배에다가 대포를 설치하는 걸 함포라고 하는데요. 그 15세기에 함포가 지상전에서 대포가 많이 활용돼서 배에도, 군함에도 장착하기 시작한 게 15세기라고 합니다. 1400년대. 그래서 1세기가 지난 1500년대에는 당연히 배에도 대포가 장착이 됐는데요. 그게 이제 범선 시대의 요소이긴 하지만, 그렇다 해서 임진왜란이 범선 시대의 전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로 노를 저어가지고 배를 추진했기 때문에. 그래서 범선 시대의 시작은 칼레 해전이고, 범선 시대의 종말은 트라팔카르 해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범선 시대의 전에 있었던 노선 시대의 마지막 전투가 뭐냐? 그 유명한 레판토 해전입니다. 레판토 해전 아시죠? 레판토 해전은 뭘로 알고 계실까요? 그것은 동양의 이슬람 세력과 서양의 기독교 세력이 충돌했던 전투이기도 하고, 1453년에 오스만 투르크가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급부상을 하죠. 중부 유럽을, 즉 신성 로마 제국인 중부 유럽까지 위협을 하고 그런 상황이 됐고, 또 지중해 해상권도 장악을 해버렸고, 그런 상황에서 결정적인 전쟁의 도화선이 이벤트가 발생이 됩니다. 그게 그 당시에 지중해에서 잘 나가던 베네치아 공국의 영토였던 키프로스 섬을 오스만 투르크가 점령을 해버리니까, 베네치아 공국 독자적으로는 동양의 최강 오스만 투르크를 막아낼 수 없어서 로마 교황청에 SOS를 보내죠. 또 로마 교황청은 그 당시에 기독교의 맹주 국가였던 스페인, 즉 에스파니아에 또 구원을 요청하고, 그래서 신성 동맹이 맺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중세는 기독교가 지배했던 그런 세상인데, 신성 동맹, 즉 기독교를 믿는 국가들 간에 동맹을 맺었다 해서 신성 동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페인과 베네치아와 로마 교황청이
각각 군비를 3대 2대 1의 비율로 군비를 분담하면서 신성 동맹을 맺습니다. 군비 분담 비율이 스페인이 3, 베네치아가 2, 로마 교황청 1, 3대 2대 1의 비율로 군비를 분담하면서 신성 동맹을 맺어서 그 당시에 동양의 맹주국가이자 지중해 해상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오스만 투르크와 전쟁을 벌이는 거죠. 그때 신성 동맹은 배 군함의 함정수가 한 200여 척 됐습니다. 그에 반해서 오스만 투르크는 한 300여 척 됐었습니다. 수적으로는 오스만 투르크가 약간 우세했는데요. 병력은 신성동맹이 배에 타고 있는 해군 병력이 한 7만 명, 오스만 투르크는 배에 타고 있는 해군 병력이 한 7만 7천 명, 비슷한 상황이었는데요. 결국은 그 전쟁, 레판트 해전에서 단 4시간 만에 신성동맹의 승리로 끝나죠. 그래서 그 신성동맹의 총사령관이 누구냐? 바로 그 당시 스페인의 국왕 펠리페 2세가 스페인의 국왕이었습니다. 그 당시가 1571년입니다. 레판트 해전이 1571년에 일어났고, 그로부터 17년 후에 스페인의 펠리페 2세는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한테 무적 함대를 격파당하는 칼레 해전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칼레 해전이 있기 17년 전에 레판토 해전에 관해서 지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1571년 레판토 해전. 그래서 레판토 해전에서 신성동맹이 단 4시간 만에 오스만 투르크의 함대를 무찌르는데요. 200여 척의 신성동맹이 300여 척의 오스만 투르크 함대를 무찌른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서양 세력이 이슬람의 동양 세력을 막아낸 전투가 바로 레판트 해전 1571년이고, 칼레 해전보다 17년 전에 있었고, 임진왜란보다 21년 전에 있었던 전투, 레판토 전투인데요. 레판토 해전이죠. 레판토 해전. 그 해전의 주도 국가는 어디였냐? 신성동맹의 총사령관은 스페인 국왕 펠리페 2세의 이복 동생이었습니다. 이복 동생. 26살의 돈 주왕입니다. 돈 주왕. 그 당시 스페인 국왕은 펠리페 2세였고, 그 스페인 국왕 이름을 따서 필리핀이라는 말에 어원이 왔다라는 거 아시죠? 스페인이 필리핀을 점령을 했었고, 그때 스페인의 국왕이 펠리페 2세였기 때문에 필리핀 나라의 명칭이 펠리페 2세 명칭을 따서 필리핀이 됐다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여하튼 펠리페 2세 스페인 국왕의 이복 동생이 26살의 돈 주왕이고, 그 사람이 신성동맹 연합군의 총사령관이 돼서 오스만 투르크를 무찌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레판토 해전에서 스페인이